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의 면회가 금지된 가운데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행동을 진정시키는 항정신병제 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병원의 실태 심층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이 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를 또 연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군 관련자들을 재소환했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을 받던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들도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시했습니까?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굴 맞대면 나누는 인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영업마저 포기하며 애태우는데 반대로 방역관리 허술한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무심코 누린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숨막히는 시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오늘은 KBS가 기획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우려가 가장 큰 곳 중에 하나 바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가 치료받는 요양병원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데요.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한 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부모님을 뵙지 못한 불안한 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KBS에도 요양병원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요양병원의 간병이 부실하다는 의혹인데 KBS 시사기획창 취재진이 일부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4개월에 걸쳐 취재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비밀 취재 결과 상당수 요양병원이 항정신병제를 폭넓게 쓰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약으로 잠을 유도하는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는데요. 면회가 금지된 병원 안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먼저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요양병원. 취재진은 50대 간병인을 통해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 달이 범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1등급 요양병원.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긴 날, 에어컨이 고장난 병실에서 노인들은 선풍기에 의지합니다. 하나, 둘, 땀으로 흠뻑 젖은 베개. 에어컨이 없으니까. 묶여있는 손으로 욕창 부위를 긁으려 환자는 안간힘을 씁니다. 긁어드려요? 간지러우세요? 여기. 아유, 여기 가렵구나. 보호자들이 와서 막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 지금 모르지,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진 시간, 의료진이 한 환자에 대해 논의합니다. 잠시 뒤 들어온 간호사, 영양제라며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 맞자, 주사. 왜 코치를 배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 죽었다. 아이고, 아파라. 와 이러노. 하나님, 내 죽었다. 하나님, 이른바 영양제를 맞은 할머니의 상태 어떻게 변했을까? 15분 뒤 음성이 잦아들더니 이내 잠에 빠져 조용해졌습니다. 주사제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취재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영상을 본 정신의학 전문가는 투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이제 화학적 구속이나 그다음에 신체적 결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약을 투여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지방의 또 다른 요양병원, 복지부 적정성 평가 4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지만 노인 환자들이 미동도 없이 자고 있습니다. 큰 말소리에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약을 줬어. 엄마들은 약발은 잘 가. 약발이 안 듣는 노인은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전년에 날 괴롭히지만 이제 호구는 못 하네. 저 할머니들은 약 들어가더라. 약을 줬어. 근데도 안 들어. 요양병원에서 일해본 의료인들은 노인들에게 행동을 진정시키는 항정신병제를 쓰는 일이 흔하다고 증언합니다. 일단 주사로 바로 주게 되면은 바로 이제 깔아지죠. 깔아지고 이제 말도 천천히 어눌해지면서 서서히 잠이 들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약을 써서 이 할머니는 그냥 재워야 된다. 이 어르신 재워야지만 이 병동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이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환자의 행동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네, 화학적 구속, 약물을 써서 노인들의 행동을 약화시키거나 강제로 잠을 재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일부 요양병원만의 얘기일까요? KBS 시사기획창 제작진이 국내 언론 최초로 전국 요양병원 1,446곳 전체의 항정신병제 처방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된 이후 항정신병제 사용이 7% 넘게 늘었는데 특히 부작용이 보고된 조현병 치료제 처방이 80% 이상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해서 서재희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정신질환이 없는 노인에게 처방하면 위험한 약물로 지정된 19가지 항정신병제. 국내 요양병원에선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 1,400여 곳에 19개의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65세 이상 노인 환자 6만 6천여 명에게 처방된 항정신병제는 한 달 평균 233만 개. 이 가운데 정신증 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 89%는 정신증이 아닌 치매 환자에게 처방됐고 일반 노인 환자에게 처방된 경우도 7.3%나 됐습니다. 얼마나 자주 투약받은 걸까? 치매 노인에게는 한 달 평균 36개의 항정신병제가 일반 노인 환자들에게도 평균 27개 처방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처방량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평균 처방량과 코로나가 확산된 후인 3월과 4월 평균을 비교해봤더니 7.5%가 늘었습니다. 돌볼 인력이 부족하니까 약 먹여서 재우고 행동이 난폭해지면 침대에 묶어두고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많은 노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특히 이 기간 1인당 처방량이 80% 넘게 급증한 약물 3가지가 포착됐습니다. 모두 1950년대 만들어진 1세대 조현병 치료제입니다. 값은 저렴한 대신 돌연사 등 부작용이 커서 미국에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계속 침대에서 머무르게 되고 잠자게 되는 어떤 신체적 구속에 이런 결과를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심평원의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처방량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며 요양병원들의 잦은 신고를 토대로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요양병원에 부모님 모신 시청자분들은 보도 보시면서 마음 무겁고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취재한 홍예림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 요양병원의 어르신들 제보로 취재를 시작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KBS에 관련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면회 금지 이전에는 욕창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해졌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사망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제보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지난 5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저희가 병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검증이 된 전문 간병인을 저희가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코로나 취재를 검사를 명확하게 받은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그런 안전 수칙하에 저희가 요양병원 실태 취재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 때만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면회가 금지되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몇 군데나 항정신병제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의미 있는 자료를 정말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건데요. 네. 1,500여 개의 요양병원에서 이런 정신병 약 얼마나 쓰나를 찾아본 거예요. 네.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1,400여 개, 그러니까 90%가 넘는 요양병원에서 이런 약물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요. 이런 약물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시에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이런 약물을 처방을 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뭐 조현증 환자라든가 치매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런 약물을 쓰라고 의학적인 권고도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필요 없는 환자에게 쓸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점은 국제적으로도 다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FDA에서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불필요하게 투약을 할 경우에는 사망률을 높인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통계에서 보면 의미 있는 것은요. 치매 환자 80% 넘게 처방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적은 수치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루 평균 한 알 이상의 이런 항정신병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하루 한 개꼴 이렇게 많은 병원에서 항정신병제 쓰는 이유 뭡니까?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네. 이런 약값들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싸게는 100원도 안 합니다. 네. 1,000원이 넘는 약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약을 먹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졸음입니다. 일정 정도 시간 환자의 행동이 통제되는 화학적 구속이죠. 네. 사실은 이런 환자들에게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간병사 하루 월급은 아니고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병원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런 싼 약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남용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지만 얘기한 것처럼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이 네이버나 뭐 구글을 쳐도 화학적 포털에서. 구속이라는 그렇죠. 포털에서 이런 걸 쳐도 용어가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 네. 말은 당국의 규제도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요양병원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 약물에 대한 평가는 100점에 1점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약물을 쓰고 있는지 사실 당국이 모른다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당국은 어떤 약물을 쓰고 또 불필요하게 하는 건 없는지 당근과 채찍을 주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 요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서로 다릅니다. 이번 취재는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건데 협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협회에서도 오늘 저희가 방송 나가기 직전까지 입장을 계속 확인해서 공식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요양병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인 걸 알고 있고 잘하는 병원도 있지만 산술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병원에서는 이런 약을 안 쓰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이런 약물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불필요한 환자한테 쓰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이다. 간병 인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인 개선과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홍 기자 얘기처럼 이번 취재가 요양시설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좀 개선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관련 취재 계속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양병원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요. 병실에 가보면 보시는 채널이 저희 KBS 채널이에요. 네. 지금도 직접 보시지 못하겠지만 듣고 있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약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간병 인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취재하겠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56명 늘었습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100명대를 기록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0세 이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36.2%가 60세 이상이었고 특히 오늘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2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한 곳에서의 대규모 확산보다는 산발적인 감염 양상을 보이는데요.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1년 정종 서울 포교소와 관련해 현재까지 14명이 감염됐고 종로군의 공원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근로자 8명도 확진됐습니다. 한강공원 3곳이 통제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배달업체와 외식업계, 공원으로 음식 배달 자제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모텔 같은 숙박업소가 술을 파는 행위를 현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가족 지인 모임과 관련해선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대전 건강식품설명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25명, 울산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계속 늘자 건물 한 층 전체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선 한 전통시장에서만 23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광주와 대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교회발 집단 감염에 이어 이번엔 시장에서 비롯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광주 소식을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의 대형 전통시장. 지난달 30일 시장 한 밥집을 방문했던 고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감염자가 한두 명씩 나오더니 어제까지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밥집에서 시작돼 가족과 직장 동료 등으로 전파되면서 열흘 사이 확진된 사람만 23명. 62명이 나온 광주 북구 성림 침례교회 관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000여 명이 되는 상인들 모시고 가서 직접 제가 안내해서 진료를 받게끔, 선별 검사를 받게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일하고. 광주광역시에선 지난달 12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확인된 감염 경로도 유흥주점과 광복절 집회, 대형교회와 탁구클럽의 시장 밥집까지 10개가 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연장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의 집합 금지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들을 중점 관리 시설로 지정해서 집합 금지 조치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제과점과 실외 골프 연습장 등도 집합 제한 업종에 포함해 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짓 진술을 하는 확진자나 방역 수칙을 어기는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T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이어서 역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 중인 대전으로 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성 기자, 대전은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네, 대전시는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어제 오늘 이틀 새 1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연쇄 감염을 통해 일가족 4명이 확진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족 중 1명이 방문 판매 설명회에 참석한 확진자의 접촉자를 통해 감염됐으니까 최소 3, 4차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이 가족 중엔 유치원에 다니는 4살짜리 아이도 있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유치원생 111명과 교사 20명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도 대전 방문 판매 관련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방문 판매 업체 설명회에 참석한 14명 중 10명이 확진됐고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하면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단 감염은 파악이 좀 늦었다고 하던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이번 집단 감염은 초기에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확진된 사우나 직원, 그러니까 대전 256번째 확진자를 통해 동료와 이용자 등 5명이 줄줄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서면서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역학조사 당시 해당 확진자는 직장과 집만 오갔다고 진술했지만 대전시가 또 다른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하다가 방문 판매업체 출입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세종시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40대가 확진됐고 충남 홍성에서도 3세와 9세 아이를 포함해 친인척 등 8명이 오늘 확진되는 등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구체적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내일 발표됩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만난 자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민생위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의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이른바 착한 임대료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나왔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자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이 호응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지난 6월 종료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지원 등을 포함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거친 뒤 발표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남은 5일 동안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면 추가 연장은 없을 거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큰 고비가 남아있죠. 바로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인데요. 여기에 일부 단체들이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층이 있는 가족의 경우 추석에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휴 때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점이 될 수 있는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야 할지 먼저 개현우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선정 씨는 고민 끝에 이번 추석 귀향을 포기했습니다. 고향이 대구인데 지난 2월 대규모 확산 때부터 마음 놓고 고향집을 못 간 탓에 아쉬움은 더 큽니다. 부모님께서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이번에는 안 내려와도 된다고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잠잠해지면 그때 보자고 하셔서 너무 많이 아쉽죠. 부모님도 뵙고 싶고. 고령자들이 많이 사는 고향 마을에선 오히려 오지 말라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못 내려갑니다. 매년 내려가서 인사도 좀 하고 올라오는데 나이도 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모지 말고 좀 이렇게 자제해 주라는 좀. 접촉을 줄이기 위해 혼잡 시간을 최대한 피하고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귀성객도 많습니다. 내려가는 게 이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데요. 차를 가져가려고요. 새벽에 출발을 해서 되도록이면 휴게소를 거치지 않고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이런 심리를 반영한 듯 추석 열차표 예매율은 전체 좌석 공급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45%에 그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자제하는 것, 그것으로 감소세를 더욱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근 2주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 비율은 22%, 무증상 확진자도 30%가 넘습니다. 연휴 대이동이 조용한 대확산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 확진자 수는 여름 휴가가 본격화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부터 100명을 넘어서더니 광복절 연휴까지 거치면서 지난달 27일 400명을 넘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시립묘지를 폐쇄하는 등 자발적 고향 방문 자제 움직임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귀향을 포기하는 분들 많지만 고향에 안 갈 수는 없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다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촉발해서 환절기 독감과 동시에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전문가들은 최대한 이동과 접촉을 줄이고 여느 때와는 다른 명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 밀접한 접촉, 또 기후적인 요인이 건조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12월에서 1월 유행할 때 춘절과 맞물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기차라든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밀접 접촉도 하고 또 고향에 가서 가족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거기서 전파 우려가 있습니다. 앉아 있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줄 서 있는 상황, 이런 곳에서도 장시간 여러 사람이 붙어 있고 그럴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시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감염병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었다가 이제 그런 가족들이 감염된 상태로 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상황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추석 직후가 인플루엔자 유행이 바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이르긴 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분리되는 시기를 생각한다면 이건 10월부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제한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하다면 회사 같은 곳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산된 연휴를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향 출발 직전에 열이 난다, 기침이 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몸이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도 귀향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 대규모의 그런 차례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주사 맞고 우는 아이 보기 안쓰럽지만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아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서 자칫 방역에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19와 독감에 중복 감염된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단 이럴 경우 더 위험한 건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올해는 무료로 접종하는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무료였던 연령대에 만 13세에서 18세 학생들, 또 만 62세에서 64세까지 추가된 겁니다. 이 독감이 유행하는 때가 보통 11월 중순인 걸 감안하면 가급적 10월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예방접종 2주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리 의료기관 알아보고 예약해두면 기다리는 시간 줄일 수 있겠죠. 또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꼭 접종 받으시길 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발병 사실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게 지난해 말. 그 후 45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렸는데요. 다시 같은 수만큼의 사망자가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채 석 달도 안 됐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20만 명이 육박하면서 사망자가 가장 많고 브라질 12만 7천여 명, 인도 7만 3천여 명 순입니다. 전체 확진 환자도 2,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대체 언제 멈출까요? 백신은 곧 나올 수 있을까요? 또 미국 대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나같이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와 증시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함께 출렁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절 연휴로 하루 쉬었던 뉴욕 주식시장이 또 한 번 휘청거렸습니다. 사흘 동안에만 다우존스 지수가 5.6%, 나스닥이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히려 수혜를 봤다 할 수 있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등의 대표 기술주들이 하락 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인지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던 게 빠지는 건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변동성이 심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좀처럼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도 변수인데 그동안 금융시장은 어떤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했다더라, 백신이 언제 공급된다더라 하는 소식 하나하나에 널뛰기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도 백악관에선 백신이 11월에 나올 거라고 했고 파우치 소장은 그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여전히 안개 속인 미국 대통령 선거도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But in general, the market's still nervous about COVID-19, the size of the stimulus package coming from Capitol Hill, too small. Donald Trump was banging away at China again about trade and decoupling from China, and the markets don't like it. 국제 유가도 경제가 안 좋으니 기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거란 우려의 하락세입니다.
미국 실업률이 5달 만에 한 자릿수대로 내려갔다는 간만에 괜찮은 경제 성적표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는데 이번 주 증시엔 별다른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든 걸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IMF 외환 위기보다 더 가혹한 취업 한파라고 할 정도로 요즘 취업 준비생들은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무엇보다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하다 보니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오늘 통계청 자료를 보면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 4천 명이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마저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 두기 여파는 반영이 안 된 통계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3.1%인 데 비해 청년층 실업률은 7.7%고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9%입니다. 취업도 창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건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한 120개 기업 가운데 74.2%는 올 하반기 신규 채용을 아직 못 정했거나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죽하면 취업 준비생들끼리 서로 가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청년층에 닥친 취업 한파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군 관련자들을 오늘 한꺼번에 재소환했습니다. 휴가뿐 아니라 부대 변경과 통역병 선발 청탁 등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당시 당직 사병 A씨. 지난 6월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건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4층에 불러가지고 왔지요. 어떤 사건으로 오신 건지? 추미애 아들 관련. 예, 그건데요. 예.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 B 대위와 부대 관리자였던 C 대위 역시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서 씨가 2차례 병가를 사용한 뒤 추가로 휴가를 가게 된 과정에서 휴가 신청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는지가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삼성 서울병원과 국군 양주병원 등에서 압수한 서 씨 관련 자료도 함께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또한 서 씨의 자대 변경 청탁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 씨 측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을 통해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 D씨와 이를 보도한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의해 자대 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의원은 폭로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서 씨 측이 무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5G 장비 분야 세계 1위, 스마트폰 점유율도 삼성전자를 꺾고 세계 1위를 기록한 기업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화웨이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 6번이나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해 5월부터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수출하는 걸 금지했고요. 올해 5월에는 화웨이가 주문 생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규제하더니 지난달에는 우리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까지 제재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SK 등도 15일부터는 화웨이에 반도체 파는 게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강화된 화웨이 규제안.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는 사전 승인 없인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지 불분명했는데 결국 삼성과 SK도 화웨이의 공급 중단을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화웨이로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아예 이 화웨이로 들어가는 거를 막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SK가 화웨이에 판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10조 원 안팎. 여기에 화웨이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들과 반도체가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까지 단기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화웨이 휴대폰 물량을 다른 업체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신에 메모리 공급을 하면 전체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5G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우리 최대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어 어떻게 기술 격차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이 또 다른 규제로 우리나라 등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사이트 압박성 문자 논란이 연이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엄중주의라는 말로 경고했고 윤 의원 본인도 사과했습니다. 야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보좌진과 나눈 이 메시지.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이낙연 대표가 나서 오해를 살 언동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윤 의원도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포털의 뉴스 편집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인데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개 주의에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고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뉴스 배열을 바꾸라고 할 정도까지 할지는 차마 몰랐습니다. 50 시절의 보도 지침이 되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론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당 차원에서는 TF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부터 해결돼야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속내는 뭔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실상 해임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유일한 사례인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전 정부에서 시행을 했고 또 상당한 성과도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는 국민의힘 압박에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후보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해야 공수처 설치에도 협조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핵심은 국민의힘이 추천하거나 동의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라는 사실상 새로운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추천해서 자기들이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는 거죠. 민주당 새 지도부가 단독으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면 하반기 국회 파행은 뻔한 상황. 민주당이 이를 의식해 협상에 나설 것이란 계산이 더 강경해진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의 다음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핥히고 간 자리를 복구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 2개가 연이어 몰아닥치면서
산간지대에 큰 상처를 남긴 강원 지역 피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백담사로 가는 길입니다. 계곡 옆 도로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면서 콘크리트 포장이 산산조각 뜯겨나갔습니다. 도로가 끊긴 채 잔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철제로 된 울타리가 엿가락처럼 휘어버렸고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던 기둥도 뽑혔습니다. 태풍 2개가 연이어 북상하면서 1000mm에 가까운 폭우로 만들어진 급류가 설악산 계곡을 덮친 겁니다. 설악산 20개 탐방로 가운데 10개 탐방로가 유실되거나 훼손됐습니다. 피해 구간만 10km에 이릅니다. 현재 조사는 한 30% 정도 지금 조사가 된 실정입니다. 9월 말 이전에 탐방객들이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산간 계곡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가로등이 뽑혀 넘어지는 등 주변 시설물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계곡 진입로가 유실되면서 계곡 안쪽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마을의 전체적인 파악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 6km 이제 거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예. 물도 뭐 거의 한 허리 정도 나오는 상태를 지금 물로 건너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설악산에서 4개 계곡, 강원 산지 구규림에서 계곡 50여 곳이 원래 모습을 잃을 만큼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피해가 큰 설악산 계곡의 경우 완전 복구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지날 때 경남 김해에선 산사태로 한 공장 외벽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산을 깎아 만든 공장 부지가 많아 앞으로도 집중호우나 태풍 때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 12m, 길이 60m 철제 외벽이 종이장처럼 뚫리더니 흙더미가 공장을 덮칩니다. 긴 장마에 비가 많이 온 뒤 이딴 태풍이 몰아쳐 폭우를 쏟자 산비탈이 물러지면서 공장 뒷산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10명은 위험 징후를 느끼고 공장 밖으로 뛰쳐나와 대피했습니다. 직원 1명은 다리가 흙더미에 깔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직원들이 조금만 더 망설였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대비해서 산자나면 툭툭 소리 난다 하고 흔들린다 하더라고요, 나무가. 그럼 막 밖으로 무조건 막 보도 안 하고 밖으로 뛰어나와야지. 조금만 좀 우리 전부 다 깔리죠. 주변 공장지대를 둘러봤습니다. 산을 불과 1, 2m 뒤에 두고 공장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깎아내린 절벽 앞에 자리 잡은 공장도 있습니다. 김해 지역 공장 7,400여 곳 가운데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43곳.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공장을 비롯해 7,200여 곳은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14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장마철이나 우수기, 또 태풍을 앞두는 이런 시점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지목한 원인은 난개발. 김해 지형은 낮은 구릉 형태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산지가 많아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산자락의 끄트머리를 인위적으로 뚝 잘라 터를 만들 경우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산자락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 끝에 가보면 자연산지는요. 그런데 이거를 끄트머리를 톡 잘라버린 거예요. 옹벽도 세워놓고 뭐 해서 막아놓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불안정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문가들은 토질과 경사면의 안정성을 고려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북한이 태풍 마이삭의 피해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함경도의 광산 지역인 검덕지구에서만 주택 2천여 채와 공공건물 수십 동이 파괴 또는 침수됐고 도로 60km가 유실되고 다리 59개가 끊기는 등 교통이 마비되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설비가 유실되는 등 산업시설 피해도 막대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외에도 다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비공식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막대한 피해로 올해 경제 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 노동당원 1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함경도 태풍 피해 복구 현장으로 떠나기 전 열린 걸기 대회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호소를 비굴른 심장으로 받들고 태풍 피해 복구의 용량 돌출한다. 평양시 당원들은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열차와 버스로 나눠 타고 함경도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 당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입니다. 한시바삐 피해 복구 정상에 진입하자는 게 우리 중대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도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풍 피해로 경제계획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며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 피해로 하여 부득이 우리는 국가적으로 추진시키던 연말 투쟁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투쟁 방향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검덕지구의 피해 복구를 군에 위임하고 연말까지 모든 피해를 100% 복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지역은 납과 아연 등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 생산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난관이 조성이 됐으니 그 자기들이 목표로 세웠던 것들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피해에 이어 큰 수해까지 입었지만 복구와 관련한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강제징용의 상징인 일본 남쪽의 섬 군함도가 연이은 태풍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뒤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식으로 홍보해서 논란이 컸는데 이젠 보존마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600여 명이 끌려가 122명이 숨진 지옥의 섬, 이른바 군함도입니다. 섬의 상징으로 불리는 30호동 건물, 남쪽 기둥과 외벽 등이 무너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今画面中央にある梁の上の部分がなくなっています。 1916년 완공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지만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입니다. 6년 전 화면과 비교해보면 붕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돌로 쌓은 해안가 벽을 보호하던 콘크리트 외벽도 무너졌고 석탄을 운반하던 컨베이어 벨트 기둥 역시 사라졌습니다. 台風10号の影響で倒れたベルトコンベアの支柱です。 이미 노후화가 심한데 9호와 10호 태풍이 연이어 덮친 탓입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함도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향후 30년간 1,250억 원. 나가사키시는 이 돈을 관광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이 큰 상태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전시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강제징용에다 역사 왜곡마저 더해진 군함도, 보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세계 유산 가치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